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 스토리 경영학의 16장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과연 네트워크 조직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에 모두가 들어있네. 하나에 모두가 들어있다. 벽에 걸려있는 설악산의 울산바위 사진. 많은 이들이 봉우리 하나만을 보고서도 그곳이 설악산임을 단번에 알아차린다. 봉우리 하나에도 설악산의 특징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분은 전체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반복성은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에도 존재한다. 발생생물학에서는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고 주장한다. 수정 후 32일이 지난 인간의 태아에게는 고대 낭골 어류의 것과 같은 아가미가 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4억 년 전에 살던 물고기의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다 34일이 지나면 코가 입에 이어지는 양서류의 얼굴이 된다. 36일째에는 3억 년 전 원시 파충류의 모습이 된다. 38일이 지나면 폐로 호흡이 가능해지고 원시 포유류의 얼굴이 되는 40일째에 이르면 드디어 인간의 모습이 된다. 지구가 1억 년에 걸쳐 진행해온 동물 진화의 역사를 태아는 겨우 8일 만에 마치는 것이다. 시간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그 짧은 기간에 진화를 뱃속에서 만드는 거죠. 계산해보면 이 8일 동안에는 하루의 삶이 평생의 무게와 같고 나아가 인류 100만 년의 역사와 필적한다. 이것을 두고 생물학에서는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라고 일컫는다. 신라 시대 의상대사는 원효대사하고 같은 시대 인물이죠. 의상대사는 이미 오래전 이 사실을 알았나 보다. 법성계에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하나에 모두 있고 많은데 하나 있어.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이니 일즉일체 다즉일. 한 티끌 작은 속에 세계를 머금었고 일미진중 함시방. 낱낱의 티끌마다 세계가 다 들었네. 일체진중 여기엇이. 한없이 긴 시간이 한 생각 찰나이고 무량원겁 즉 일념.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한 긴급이네. 일념 즉시 무량겁. 의상대사는 668년에 이 노래 개송을 화음일부승 법계도, 화음일승 법계도로 그려냈다. 화음학의 핵심을 7원, 39, 210자의 개송으로 요약하여 사각인 네모난 도장 속에 새겨넣은 것이다. 화음일승 법계란 가지가지의 꽃으로 장엄된 일승의 진리로운 세계의 모습을 의미한다. 사진의 가운데에서 첫 글자인 법을 찾아낸 후 왼쪽으로 읽어나가면 법성계의 전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요 그림입니다. 그 척부에서 의상대사는 하나에 모두가 들어있다. 한 먼지 속에 전 우주가 들어있고 하나하나의 먼지 속에 역시 우주가 들어있으니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이다 라고 노래한다. 시간도 마찬가지. 한없이 긴 시간이 찰나에 불과하고 한순간이 억겁으로 이어진다. 우주의 150억 년과 인생 100년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런 프랙탈이 경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의상대사의 법성계는 현대물리학의 프랙탈 이론으로 이어진다. 프랙탈이란 자연을 구성하는 패턴의 미세한 각 부분들이 가지는 자기유사성 그리고 순환성의 특징을 의미한다. 패턴의 각 부분은 전체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무한 반복하는 양상을 띈다. 즉 프랙탈이란
세부 구조들이 끊임없이 전체 구조를 되풀이하는 형상을 말한다. 나무는 자라면서 큰 줄기에서 장가지로 뻗고 장가지는 더욱 더 작은 장가지로 뻗어나간다. 작은 가지에 매달린 나뭇잎들의 무늬 역시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들과 모양이 유사하다. 정말 이렇게 나무를 보면 큰 커다란 이런 줄기 그리고 가지의 모습들이 세세히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걸 프랙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의 결정도 마찬가지이다.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할수록 육각형 결정 구조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조개 껍질 위에 그려진 화려한 패턴, 소라의 소용돌이 구조, 브로콜리의 모양에서도 프랙탈 패턴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프랙탈을 발견한 사람은 IBM 연구원이면서 하버드 객원 교수로 있던 폴란드 출신의 프랑스 수학자 만델브로트이다. 프랙탈은 만델브로트가 만든 말로 라틴어의 프랙터스, 부서진에서 유래되었다. 프랙탈은 다양한 현상 속에서 자연의 형태들이 각기 다른 수준에서 어떻게 자기 복제하는지를 연구한다. 가령 낯선 성운이 소용돌이 모양의 조개 껍질과 닮은 점을 찾고 그 조개 껍질이 다시 양치 식물에 돌돌 말려있는 어린 잎사귀와 유사한 규칙을 찾는 식이다. 프랙탈의 가장 큰 특성은 자기 유사성으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계속 존재하는 형태이다. 1967년 그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영국을 둘러싸고 있는 해안선의 총 길이는 얼마인가 라는 글에서 영국 해안선의 총 길이는 어떤 자로 재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자의 단위가 1m냐 1cm냐에 따라 측정된 둘레의 길이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프랙탈은 자연에 존재하는 패턴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언뜻 아주 복잡해 보이는 자연의 외견일지라도 한 귀퉁이만 떼어보면 전체 구조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는 프랙탈을 경영, 특히 조직 구성에 접목시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홀로닉 네트워크 경영이다. 홀로는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홀로스와 부문을 뜻하는 온의 합성으로 1967년에 헝가리 철학자 아스케슬러가 만든 개념이다. 캐슬러는 모든 유기체와 사회적 조직이 홀론이라는 작은 기본 단위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단위 조직이나 개체들은 더 큰 조직을 구성하는 일부 단위, 즉 홀론으로 존재하여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홀론은 개체이면서 전체가 되는데 이때 제각각의 특성을 가진 개체로서의 홀론은 다른 개체와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를 경영조직에 접목하면 한 기업의 경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각종 사물이나 관계자, 이론, 방법, 구조, 기능, 자원,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도 모두 홀론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즉 홀론들의 연결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꾀하는 것이 바로 홀로닉 네트워크 경영이다. 드디어 물리학에서 경영학으로 들어왔습니다. 홀로닉 네트워크 경영을 구현하려면 각각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속한 가치 네트워크 속에서 가치 네트워크 조직에서 홀론으로서 활동해야 한다. 즉 내부적으로는 핵심 역량을 배양하여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만들어내야 하고 네트워크 조직 안에서는 다른 홀론들, 즉 다른 기업들과의 상호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가치 네트워크에서 우리 기업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무엇인가를 먼저 산출해내는 것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동시에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냐면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가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 네트워크에 도움이 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도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내가 발표를 잘한다, 아니면 설계를 잘한다, 아니면 나는 파워포인트를 잘 만든다, 이런 등등의 자기 기여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들이 무엇을 가져야 될까?
역시 핵심 역량, 자신의 뚜렷한 핵심 역량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로 갑니다. 네트워크 조직의 등장. 그렇다면 왜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이 출현하게 되었는가? 첫째, 급속한 기술 변혁과 기술 개발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어느 한 기업이 가치 창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무리 규모가 큰 기업일지라도 개별 기업의 이윤 창출에 관련된 모든 가치 창출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워졌다. 스마트폰 생산 기업을 예로 든다면 통화 칩, 카메라, 음질 관리 등의 기술 외에도 필요한 사항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경우 네트워크 조직을 이용해 관련 기업들 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렇죠. 내가 이건 잘하고 상대방은 저걸 잘하면 둘이를 합쳐서 경쟁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둘째,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제품의 시장 수명이 단축되고 연구개발 비용의 상각기간도 단축되면서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비용과 위험을 경쟁사와 공유하기 위해 네트워크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 경영을 현실화한 것은 셋째 요인인 정보기술, IT의 발달이다. IT의 발달과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는 물류, 정보교환, 자금 결제 등 다양한 기업 간 거래 행위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무너뜨렸고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용이하게 했다. 그리하여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면서 네트워크 조직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네트워크 조직이란 기업들 간의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연결된 기업 집단을 뜻한다. 즉,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직들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마치 자신의 자원인 것처럼 활용하기 위해 수직적, 수평적, 공간적 신뢰관계로 연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회사를 석권하자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의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하면서 기술 개발 경쟁에 몰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 대등할 정도의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미국 기업들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일본 자동차 메이커 대 미국 자동차 메이커 개별 회사 간의 경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포드하고 토요타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 자동차를 만들어 고객에게 전달하는 전체 시스템, 즉 자재 공급에서부터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 간의 경쟁이 이 자동차 전쟁의 핵심이었다. 일본 기업의 강점은 전체 시스템의 경쟁력에 있었다. 그건 단순하게 토요타 개인의 경쟁력, 개별 회사의 경쟁력이 아니고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생산자와 조립자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외부에서 만든 부품을 가져다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형식의 제조 공정을 취하고 있다.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사가 직접 제조하는 부품의 비율, 전문 용어로는 내재화율이 25%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전체 부품의 4분의 3을 외부의 전문 부품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기업 간의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이라기보다는 내부적 관계를 토대로 시스템을 형성한 한 기업 집단과 또 다른 기업 집단 간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개별 기업 간 경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의되는 시스템 간 경쟁 구조 또는 마이클 포터의 표현에 따르면 집단 간 경쟁이다. 이러한 경쟁 형태 속에서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독립된 개체이면서 동시에 분화된 가치 활동이 종합화된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자랑하는 세계적 품질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이러한 협력적 관계 관리에 있었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전체 공급 흐름에서 특정 부문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전체의 통합된 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결국 시장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 결과 내부 역량과 전체 흐름의 여러 연결고리 및 부분 간의 유기적 관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체 네트워크 관리의 경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실제로 저도 1997년에 자이누리 경영연구원을 만들 때 자이누리는 센터월드죠. 한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든다.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 개인의 힘이 아니고 개별 회사의 힘이 아니고 버추얼 코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상기업.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가지면 한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네트워크 경영이 이 버추얼 코퍼레이션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니 네트워크 경영이 성공한 사례를 다시 한번 도요타 자동차에서 살펴보자. 도요타에서는 일개 작업자라도 문제점을 발견하면 언제라도 전체 라인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이 없을 때 일이 많은 옆 작업자와 한 팀이 되어 일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도요타의 홀론 철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조직을 구해내기도 했다. 1997년 2월 1일 오전 자동차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P밸브를 생산하는 아이신사의 하나뿐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공급이 끊어지죠.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져 도요타의 모든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웠다. 고작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30곳이 넘는 도요타 공장들은 하루 1만 5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고 도요타의 부품을 공급하던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도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정말 큰일입니다. IC는 도요타에게 유일한 P밸브 공급업체였다. 게다가 도요타 특유의 적시 생산 시스템 Just in Time, JIT라 그러죠. 때문에 재고도 이틀 분량밖에 없었다. 누구나 생산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리라 예상했다. 세간에서는 도요타가 자부한 생산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러나 비판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도요타는 5일 만에 공장을 다시 가동시켰으며 열흘이 지나자 예전 생산 능력을 회복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200여 개의 납품업체들은 도요타나 아이신 등 누구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협력체제에 돌입했다. 자동차 부품이라고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재봉틀 제조업체에서도 기꺼이 복구에 동참했다. 중앙의 주도나 공식 계약서도 없었는데 사흘 만에 P밸브의 생산은 납품업체들에 의해 재개되었다. 이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업무 조정, 자기희생을 통해 이뤄낸 장발성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도요타의 협력업체들은 평소에는 각자의 생산활동을 영위하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도요타 왕국의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전일주의적 행동에 돌입했다. 여기서 납품업체들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때로는 전체로서 때로는 부문으로 행동하는 홀론의 대표적인 예이다. 홀론인 네트워크 경영 다시 홀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각 업체가 환원주의적 사고방식, 즉 그것은 너희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혹은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 라는 일반적 태도로 방관했더라면 아이신 사태는 그처럼 쉽게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모두의 나의 일이 모두의 일이고 모두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이런 네트워크 조직의 경쟁력이 나오는 거죠. 네트워크 조직의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컴퓨터 회사 델이 있다. 델은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인터넷 점포를 이용하여 중간 유통 단계를 제거한 판매 방식인 직접 판매 방식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델은 이를 통해 고객이 주문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부품 협력업체들의 생산 오더가 전달되게 하고 생산을 마치면 바로 다음 협력업체와 바로 연결하여 포장에 드는 시간, 비용, 공간 모두를 절감하여 효율적인 물류 관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비핵심 분야 일을 모두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을 조직의 슬림화를 가능하게 해 인건비나 소모품비 등의 고정 지출을 줄여 수익성을 높여준다. 또 부차적 일들에 관해서는 아웃소싱을 하여 그것에 대한 투자 위험은 감수하고 본사에서는 핵심 분야에 집중적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협력업체와의 정보 네트워크인 공급망 관리, SCM이라고 합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상태, 원재료에 대한 관리, 창고 및 수송에 대한 운영, 모든 재무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수주에서 납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며 델 컴퓨터는 컴팩, IBM과 함께 세계 3대 PC 업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네트워크 경영이 파워가 이렇게 셉니다. 예, 그럼 네트워크와 아웃소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트워크 아웃소싱은 어떻게 다를까? 이러한 협력관계는 자동차 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의 기업 가치 순위에서 1학 3위로 부상한 시스코사의 CEO 존 챔버스는 자사의 성공 요인을 전자상거래 환경화의 네트워크 경영이라고 대답했다. 즉 시스코는 인터넷을 통해 내외적 이해관계자인 잠재 고객과 현재 고객, 직원, 파트너, 공급자, 주주 등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영의 척추로 삼고 있다.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회장도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네트워크 경영. 시스코와 델 두 회사 모두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 답은 명확해진다. 두 회사는 제조 분야를 아웃소싱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전체의 가치 사슬을 어떻게 다른 기업과 협동해 최적의 조합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경영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아웃소싱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내부 인력이나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자원의 이용으로 이전하는 전략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부, 외부. 내부 인력이나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자원의 이용으로 이전하는 전략적 활동이 바로 아웃소싱이다. 또는 기업 내의 비핵심 기능에 대해 외부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영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아웃소싱에 기반한 네트워크 경영을 통해 기업들은 관리비 절감, 마케팅 비용의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 아웃소싱 업체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 비핵심 분야에 대한 투입 감소를 통한 핵심 사업으로의 역량 집중, 투자 위험 감소, 신규 사업 진출 시 나타나는 내부 자원의 결여 문제 극복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아웃소싱을 잘 활용하는 또 다른 사례로서 일본의 닌텐도 임천당이죠. 닌텐도사를 들 수 있다. 닌텐도는 2018년 기준 매출액이 1조 556억 8,200만 엔, 약 한화로 11조 4천억 원입니다.에 달하지만 종업원은 5,500명, 굉장히 작죠. 5,500명을 웃도는 정도에 불과했다. 1인당 매출액이 1억 9천만 엔, 거의 20억입니다. 1인당. 예. 닌텐도는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과 마케팅 분야에 본사의 역량을 집중한다. 그 대신 생산은 생산 전문기업에, 물류는 물류 전문기업에 맡기는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이키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이키는 자체 제조 공장 없이 전 세계 수많은 신발 전문 제조업체의 생산 기능을 아웃소싱한다. 그 대신 본사의 모든 축적된 역량을 디자인 및 연구개발, 마케팅 분야에 집중시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사실 이보다 브랜드 관리가 나이키의 핵심 중에 또 하나죠. 즉 아웃소싱을 통해 제품 생산은 인건비가 싼 해외의 협력업체에 맡기고 고부가가치이면서 중요한 기술 개발과 같은 생산 전 단계와 앞 단계와 유통 마케팅 등의 생산 후 단계에 집중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나이키 역시 아웃소싱의 대가이다. 생산 전후 단계에서 외부 인력과의 네트워킹을 하는데 먼저 디자인 연구개발의 측면을 보면 수십 명의 인체공학, 운동학, 산업디자인 등등 관련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뿐만 아니라 현역 선수, 코치, 정형외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자문단을 통해 제품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마케팅 부분에서도 스타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데 유망한 선수를 발굴하여 스타 플레이어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선수의 이미지와 제품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영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과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와의 네트워킹이다.
이와 같은 아웃소싱은 생산적인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R&D 단계와 기술 실용화 단계에서 일어나는 아웃소싱을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까지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 이는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자사 비즈니스에 활용하며 반대로 내부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다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외부 생산력 또는 자산을 사용하되 내부의 자산 또한 외부 업체와 나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외부와 내부 업체 모두 혁신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여주고 시장 진입 속도를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해준다. 오픈 이노베이션, 특히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경영, 홀로닉 경영에서부터 유래를 가지고 현재 나타난 경영이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럼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네트워크 조직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조직의 개방성이 높아진다. 네트워크 공급자나 고객을 선정하고 이들과의 연계고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배양되므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열린 조직으로서의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둘째, 조직의 슬림화이다. 기업은 핵심 역량만을 내부에 보유하고 나머지 활동은 외부 조직으로 네트워크화시킨다. 또한 내부의 수평적 통합화를 통해 조직의 슬림화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횡적 통합화 능력의 배양을 통해 과거에 발생했던 부서 간 장벽을 지양하고 수평적 연계고리에 매끄러운 연결 능력을 키우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내부에서의 연결보다 외부와의 네트워킹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기업 행동의 제약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조직에 포함됐던 한 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려면 기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관련 조직에서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지배적 네트워크 상에서 종속적 관계에 위치해 있을 경우 이러한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 지역의료센터 RMC의 마취 업무 아웃소싱 사례다. RMC는 의사개발 서비스와 마취과 의사를 적시적소에 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PDS가 부도가 나면서 소속된 마취과 의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파업을 하게 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파트너와의 복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커지는 문제이다. 이는 네트워크가 한번 형성되면 해당 투자에서 비롯된 상대방에 대한 몰입 때문에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네트워크 관계가 장기화되고 구성원이 고정화될 경우 네트워크 전체가 폐쇄화되어 외적 유연성을 잃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재계약을 약정하고 재계약 시 다른 파트너를 복수로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외부 기관과의 경쟁 비교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예기치 못한 경쟁자의 출현이다. 네트워크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경우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을 외부 기업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파트너가 경쟁자로 둔갑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 핵심 역량을 아웃소싱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말이에요. 핵심 역량을 아웃소싱하면 안 된다. 앞서 살펴본 나이키의 경우 제품 제작을 아웃소싱하여 네트워크 조직을 맺지만 제조에서도 신발의 핵심 부품인 에어소울의 경우 직접 보유한 자회사의 공장에서만 생산한다. 에어소울은 제일 핵심 역량이라는 거죠. 그 결과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고 생산 협력 업체들의 완제품 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었다. 자, 이야기와 경영학 결론입니다. 경쟁을 넘어 연대하라. 이와 같이 기업들은 아웃소싱에 기반한 네트워크 경영을 통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변화를 위해 어떤 조직 형태를 취해야 할까? 그 답은 소유가 구분되는 유사 규모 기업 간의 외부 네트워크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모듈 기업이라고 한다. 이는 중심기업이 자회사의 능력을 지적 집약도가 높은 분야에 특화시켜 핵심 역량화하고 기타 분야는 모듈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기업에 전략적으로 외부화한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조직 형태가 발전하면 가상기업, 버추얼 코퍼레이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가상기업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기업들이 공동의 사업 목표를 정하고 기술, 비용, 정보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가상기업의 개념은 Virtual Corporation의 개념은 미국 리하이 대학 부설 아야코카 연구소의 로저 나겔 교수가 미국 제조업계의 침체 요인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창안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조직이 거대하고 복잡해지면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반대로 소규모 기업일 경우 자원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바로 가상기업, Virtual Corporation이다. 이러한 가상기업에는 독립적인 기업들, 즉 생산, 공급, 디자인, 유통업체, 경쟁업체까지도 참여하게 되는데 각 파트너가 자사의 핵심 능력을 네트워크에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역량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최상급의 조직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망을 통해 협력업체 간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해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은 협력 기간 동안에는 강한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갖지만 협력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협의에 의거하여 가상기업을 해체한다. 가상기업의 성공 조건으로는 적합한 파트너의 선정, 공정성, 우수인력 확보,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 및 양질의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바로 이 가상기업이 프랙탈을 완성한다. 각각의 기업들이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아름아름으로 힘을 모아 전체 네트워크 가상기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킹과 가상기업은 새로운 혁신 방법론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네, 모든 것은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워크숍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네트워크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혈연, 지연, 학연, 네트워크가 문제라고 하지만 부정적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스타트업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네트워크는 무엇이며 어떻게 연결을 확보할 것인가? 셋째, 자신이 네트워크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고 향상시켜야 하는가? 핵심이죠. 나의 핵심 역량은 뭐냐?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기업에서의 실행을 위한 워크숍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원활한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가 네트워크상에서 보유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적합한 네트워크 파트너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네트워크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한번 추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토리 경영학의 16장의 네트워크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